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3시 34분, 미국 동부 시간으론 오후 2시 34분,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한 줄을 던집니다. 5월 9일, 10일, 1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3일 휴전이 있을 것이다. 그 시각 뉴욕 거래소에서는 AMD라는 칩 회사가 단 하루에 11.4% 뜯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시가총액 742빌리언 달러짜리 회사, 우리 돈으로 약 1085조 원짜리 회사가 한 세션 안에. 같은 새벽 미국장이 마감되고 정확히 5분 뒤 페드가 1년에 2번 내는 금융안정성 보고서를 조용히 공개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위험 1순위는 지정학, 2순위 오일 쇼크, 3순위가 AI였어요. 보고서 본문에 박힌 한 문장. AI 성장이 부채로 굴러간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같은 24시간 안에 박힌 세 사건입니다. 휴전 발표, AI 광풍, 그리고 부채 경고. $10,000로 시작한 저희 계좌는 어제 14,184달러를 찍었어요. 어젯밤 단 하루에 플러스 6.92%, 한 주만 플러스 16.81%. 페이즈는 롱, QQQ가 200일선 위 17.4%에 떠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안전한 상승 그림인지 아니면 누군가 마지막 한 모금을 빨고 있는 그림인지 이게 30분 동안 같이 풀어야 할 퍼즐입니다. 먼저 어젯밤을 그대로 재현해볼게요. 한국 시간 금요일 밤 10시 30분, 미국장이 열립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장 워보드의 첫 헤드라인이 Stocks hit highs on semi-job strength, AI rally였습니다. AI 거품인가 아닌가를 두고 옥신각신하던 시장이 금요일 고용지표 한 방에 결론을 내버렸어요. 노동시장이 견고하다. 이 한 문장이 시장에는 두 가지 메시지로 동시에 해석됐습니다. 첫째, 경기는 안 죽었다. 둘째, AI 자본 지출은 멈출 이유가 없다. 두 해석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면 거의 막을 수 없는 매수 압력이 됩니다. QQQ는 플러스 2.34%로 마감했어요. 711.23달러. 이번 주만 플러스 5.5%, 연초 대비로는 플러스 16.15%.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진짜 비밀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SOXX 반도체 ETF는 어젯밤 하루에 플러스 5.67%, 이번 주만 플러스 11.71%, 연초 대비로는 플러스 65.97%. 미국 시장 어떤 ETF도 이 속도로는 못 올라가요. 무슨 의미냐면 QQQ가 플러스 2.34% 오를 때 그 안에 반도체 종목들이 평균 플러스 5.67%로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빅테크 일부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봤어요. AAPL 플러스 2.05%, NVDA 2.75%, TSLA 4.02%.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4%, 메타는 마이너스 1.16%, 같은 빅테크 안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 와중에 AMD 혼자 플러스 11.4%. 같은 섹터 안에서도 한 종목이 다른 종목들의 2배 이상 속도로 오르는 풍경. 이게 어젯밤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시장 전체가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한 방향으로 돈을 몰아넣고 있었어요. AMD를 한번 펴봅시다. 이 회사는 이번 주 한 주에만 플러스 26.25%, 연초 대비 플러스 103.69%, 올해 들어 2배. 그런데 어젯밤 하루에 플러스 11.4%는 단순한 추세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AMD에 뭔가 있다고 한 방향으로 베팅한 거예요. 같은 새벽, 다른 신호 5개가 동시에 떴습니다. 첫째, AI 칩 회사 세레브러스의 IPO 청약이 20배 초과 들어왔다는 뉴스. 가격 밴드는 125달러에서 135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 중. 둘째, 어폴로와 블랙스톤이 브로드컴 인수자금으로 35빌리언 달러 융자를 검토 중이라는 뉴스. 우리 돈 약 50조 원입니다. 셋째, 엔트로픽이 아카마이와 1.8빌리언 달러짜리 컴퓨팅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 넷째, 구글의 아이소모픽 랩스가 작년 외부 투자에서 600밀리언 달러를 조달한 데 이어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는 뉴스. 다섯째, 애플과 인텔이 칩 생산을 위한 사전 합의에 이르렀다는 WSJ 보도. 그것도 그냥 비즈니스 딜이 아니에요. 같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백악관 회동에서 팀 쿡에게 직접 인텔을 푸시했고 루트닉 상무장관이 1년 동안 애플과 머스크, 젠슨 황까지 만나며 인텔 쪽으로 자본을 유도해 왔다고. 백악관이 자본 흐름을 직접 빚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5개의 AI 자본 지출 뉴스가 단 24시간 안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 AI에 베팅하는 자본이 더 이상 멈춤이 없다는 그림이에요. 시장은 이 5점을 직선으로 이어버렸고 그 직선의 끝에 있던 가장 분명한 베팅이 AMD였던 겁니다. 엔비디아 혼자 이 수요를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칩 공급자가 누구냐? 답은 AMD라는 게 어젯밤 시장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은 자본 베팅 옆에 펀더멘털 신호도 같이 떴어요. 같은 시각 버넌스타인이 메모리 보고서를 냈는데 드럼 가격이 4월 한 달에만 직전 분기 대비 플러스 57%, 낸드는 플러스 65에서 70%까지 올랐다고. AI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부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게 마이크론과 어젯밤 플러스 15.4%,
주간 플러스 29.55%가 한 진짜 이유입니다. AMD가 AI 자본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라는 베팅 쪽이라면 마이크론은 지금 메모리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가라는 펀더멘털 쪽이에요. 자본 베팅과 가격 펀더멘털이 같은 새벽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게 어젯밤 반도체 폭주의 진짜 그림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한 가지 풍경이 더 있었어요. 백악관 머더스데이 행사 로즈 가든에서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Go out and buy a Dell. They're great. 가서 델 사세요. 좋은 회사예요. 그 한마디에 델은 장중 플러스 14.6%까지 사상 최고가 263.9달러를 찍고 플러스 13.11%로 마감했어요. 배경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이클 델 부부가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어카운트라는 아동자산 형성 정책에 6.25 빌리언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우리 돈 약 9조 원이에요. 정책에 돈을 넣은 기업가에게 대통령이 직접 광고를 해주는 풍경. 애플, 인텔 딜이 백악관이 자본을 유도하는 모습이라면 델 발언은 백악관이 주가를 직접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같은 새벽 두 풍경이 같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새벽 위층에서는 정확히 반대 방향의 신호가 발사됐습니다. 페드의 금융 안정성 보고서, 영어로는 Financial Stability Report. 이건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나오는 공식 문서입니다. 시장 참가자 수십 명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고 물어서 정리하는 보고서예요. 봄 2026년 보고서가 어젯밤 한국 시간 5시 5분에 공개됐습니다. 이게 미국 동부로는 4시 5분, 정규장 마감 5분 뒤. 시장에 직접 영향은 없는 자리에서 떴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어젯밤 자체보다 훨씬 깁니다. 1순위 위험 지정학, 2순위 오일 쇼크, 3순위 AI, 4순위 사모신용, 5순위 인플레이션과 긴축. 이 순위가 무서운 이유를 풀어볼게요. 작년 가을 보고서에서 1순위는 정책 불확실성이었어요. 그게 봄에 8위로 내려왔습니다. 1년 전엔 AI가 5순위였는데 지금 3위. 사모신용은 9위에서 4위로 점프. 오일 쇼크는 가을 토보에 없었는데 봄에 2위. 작년까지는 트럼프가 무엇을 할까가 1순위였어요. 지금은 그게 8위. 대신 1, 2, 3순위가 모두 시스템 그 자체에 누적되고 있는 압력으로 옮겨갔습니다. 외부 충격에서 내부 누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보는 위험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보고서 한 줄이 남달랐어요. AI 성장이 부채로 굴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다. 그리고 옆 페이지. 헤지펀드 레버리지가 사상 최고치 근처에 머물고 있다. 일부 거대 펀드에 집중되어 있다. 또 한 페이지.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빌려준 신용이 2025년 4분기에 2.5달러 T까지 급증했다. 2.5조 달러. 한국 1년치 명목 GDP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 사모, 신용펀드, 헤지펀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한쪽에서는 AI 자본 지출이 폭발하고 AMD가 플러스 11.4% 가고 세레브러스 IPO가 20배 청약을 받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자본 지출의 핵심이 부채라는 걸, 다시 말해 빌린 돈이라는 걸 페드가 공식 문서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모순일까요? 아니면 거품의 정의 그 자체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거품이 가장 격렬하게 타오르는 순간의 패턴입니다. 1996년 12월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어요. 닷컴 거품에 대한 첫 공식 경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그 후 3년간 약 3배, 플러스 2%까지 2000년 3월 정점까지로 보면 약 플러스 290%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2000년 3월에 끊어졌어요. 2007년 부동산 버블 때 버냉키가 처음 서프라임 문제는 컨테인드라고 말한 게 2007년 3월. 실제 위기가 터진 건 2008년 9월. 18개월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두 살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위험 신호가 공식 문서에 등장한 다음에도 시장은 한참 더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페드 경고가 떴으니 지금 팔자고 결론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합니다. 금융 안정성 보고서는 경고이지 예측이 아니에요. 이번 분기에 어떻게 될지 말하는 문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무엇이 쌓이고 있는지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이 랠리는 안전한 펀더멘털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빌린 돈이 끼어 있어요. 그것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그럼 어젯밤 페드에서 굴스비가 했던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굴스비는 시카고 여는 총재, 한국 시간 자정 33분부터 새벽 4시 5분까지 BTV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의 신호를 2개 동시에 던졌습니다. 하나,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해 이전보다 덜 낙관적이다. 둘, 그래도 금리 인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일 수 있다. 모든 옵션이 열려있다. 표면만 보면 굴스비는 매파로 살짝 움직인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이 약하다는 말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시장은 이 발언을 거의 무시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AMD는 계속 올라갔고 QQQ도 계속 올라갔어요. 왜 시장은 매파 발언을 무시했을까? 답은 같은 인터뷰에서 나옵니다. 굴스비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은 중앙은행의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다.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있는데 경제는 침체에 빠지는 상황. 굴스비가 이 단어를 꺼냈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시장은 굴스비의 발언을 이렇게 읽었어요. Fed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망가지면 결국 인하할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사야 할 자산은 채권이 아니라 주식이다. 채권 수익률 하락, 10년물 TNX-0.64%로 4.36%까지, 달러 약세, DXY-0.41%. 이 두 가지가 굴스비 발언과 동시에 나왔다는 게 시장의 해석을 보여줍니다. 금리 인하 기대도, 인하 무산 우려도 둘 다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태. 시장은 이 모호함 속에서 위험 자산만 골라 샀어요. 이 풍경의 진짜 핵심은 시장이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주식을 사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경기가 강하면 AI에 더 베팅. 경기가 약해지면 페드가 결국 인하할 거니까 또 AI에 베팅. 이게 티나 패턴이에요. There is no alternative.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런데 티나라는 말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회자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강세장 후반에 There is no alternative. 정서가 강해지면 자산 가격은 펀더멘털에서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에요. 티나는 강세장의 마지막 챕터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말입니다. 저는 이걸로 시청자분들께 TQQQ 팔아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시키지 않으면 저희도 안 팝니다. 다만 한 가지. 어젯밤의 풍경이 안전한 상승이 아니라 레버리지 상승이라는 사실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AMD가 단 하루에 플러스 11% 가는 시장은 같은 속도로 마이너스 11%도 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위로 가는 속도와 아래로 가는 속도는 같습니다. 이건 물리법칙 같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다른 자산들도 짚어봅시다. 금 GLD는 어젯밤 플러스 0.5%, 한 주 플러스 2.5%, 채권, TLT는 플러스 0.5%, 한 주 플러스 0.5%. 둘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두 자산의 움직임이 주식과 같이 가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보통 리스크 온셈이면 금이 빠지고 리스크 오프이면 주식이 빠지는데 어젯밤은 둘 다 위로 갔어요. 시장의 한 부분은 AI 거품 끝까지 가자고 베팅하고 다른 한 부분은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금도 사두자고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강세장이 아닙니다. 양손에 다 사두는 헤지드 강세장. 시장 자체가 이 랠리를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증거예요. 원유는 어땠을까요? WTI 6월물 정상가 95.34달러, 어제 플러스 0.56%, 브렌트 정상가 101.25달러, 플러스 1.19%, 이번 주만 USO-6.45%였지만 연초 대비로 보면 플러스 93.72%, 거의 2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왔냐? 호르무즈 해협 긴장입니다. 피치가 어제 새 보고서를 냈는데 5월부터 7월까지 호르무즈 폐쇄가 지속되면 브렌트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 머물 것이고 9월쯤에는 70달러로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다시 말해 여름까지는 비싸다. 그 후엔 정상화. 그런데 같은 시각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호르무즈 스트레이트 리짐 빌이 준비됐다고 발표했고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사실상 호르무즈 통과 절차를 이란이 일방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법이에요. 통과되고 가디언 카운슬 승인까지 받으면 억지력법으로 격상됩니다. 휴전이 아니라 통제권 강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와중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3일 휴전, 5월 9일, 10일, 11일, 즉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휴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평화 제스처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5월 9일은 러시아의 더블보바이드 빅토리 데이, 즉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군사 퍼레이드 날입니다. 러시아 정치 일정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예요. 푸틴 입장에서는 자국의 가장 중요한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고 싶었던 거고 그 대가로 양국이 1000명씩 포로 교환에 합의한 거고요.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 직후 러시아 보좌관 우샤코프가 발표했고 젤렌스키도 X에 직접 글을 올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화협정의 시작이라기보다 러시아 정치 일정에 묶인 한정된 거래에 가까워요. 그럼 시장의 이 뉴스가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우호, 장기적으로는 이게 영구 휴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새 충격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1938년 9월 뮤니 어그리먼트 이후에도 약 1년의 휴식기가 있었지만 그 끝에 1939년 9월 폴란드 침공이 있었고요. 휴전은 시작이지 결말이 아닙니다. 시장이 만약 이걸 결말로 가격에 반영했다면 다시 가격을 매겨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패턴을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마주칠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한 줄짜리 분석 도구를 두고 가겠습니다. 위험이 줄어드는 시장과 위험을 무시하는 시장은 다릅니다. 어젯밤은 위험이 줄어든 게 아니라 위험이 늘어난 채로 시장이 그 위험을 무시한 날이에요. 둘은 표면에서는 똑같아 보입니다. QQQ 플러스 2.34%로 동일하니까요. 그런데 그 아래의 구조는 정반대예요. 위험이 줄어드는 시장은 다음 충격이 오면 천천히 빠집니다.
위험을 무시하는 시장은 다음 충격이 오면 한 번에 빠져요. AMD가 어젯밤 플러스 11.44% 갔다는 건 이 시장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로든 아래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채널을 시작한 지 오늘로 약 3개월이에요. 그 사이 중동 전쟁 헤드라인에 흔들리면서 마이너스 구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플러스 41.8%, $10,000로 시작한 시드가 14,184달러가 됐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시청자분들 중 많은 분이 이 숫자를 보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AMD 한 주에 플러스 26.25%, 마이크론 플러스 29.5%, 인텔 플러스 30.42%, 거기에 낸드 강자 SNDK, 샌디스크는 한 주에 플러스 31.2%, 연초 대비로는 무려 플러스 467%, 5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 SOXL은 한 주에 플러스 35.69%, 연초 대비 플러스 274%. 같은 한 주에 저희보다 2배, 3배 큰 숫자를 만든 종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 반도체 개별주를 잡았으면 샌디스크나 SOXL을 들고 있었으면 훨씬 더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사람 마음은 다 그래요. 그리고 41.8%를 손에 쥐고 있어도 옆에서 플러스 274%, 플러스 467%를 본 사람이 있으면 내 41.8%가 작아 보이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같이 짚어요. 투자에서 가장 큰 함정은 종목 수익률을 자기 자산 수익률로 착각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한 주에 플러스 100% 갔다고 쳐요. 박수 받을 만한 숫자죠. 그런데 그 종목에 자기가 시드에 몇 퍼센트를 넣었느냐가 진짜 질문이에요. 시드에 5%를 넣어서 2배가 났다면 자기 자산은 플러스 5% 늘어난 거예요. 종목 수익률은 플러스 100%인데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플러스 5%. 반대로 시드 전체에 플러스 20%를 만든 사람은 자산이 정직하게 플러스 20% 늘어났고요. 종목 수익률 플러스 100%가 자산 수익률 플러스 20%를 못 이깁니다. 단순한 산수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거의 항상 종목 수익률입니다. 자기 자산 수익률이 아니라. 진짜 질문은 2개예요. 첫째, 그 종목에 자기 전체 자산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넣었느냐. 시드에 5%로 넣은 종목이 2배 수익이 났다면 그건 자랑할 만한 성과 같지만 자산 곡선에는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비중에서 나온 큰 수익률은 결국 의미 없는 수익금이에요. 그리고 둘째, 만약 의미 있는 비중을 넣었다면 변동성이 그렇게 큰 개별주에 그 비중을 들고 가는 게 과연 옳은 투자인가? 한 사이클 이긴다고 그게 10년 곡선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두 질문 다 통과되어야 그 종목이 자기 자산을 진짜로 키우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답이 안 나오면 종목 수익률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자산 곡선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개별주가 아닌 TQQQ로 채널을 운영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종목 수익률에 끌려서 비중을 잘못 두지 않기 위해서. 정찰병으로 한 종목의 시드의 일부를 보내서 2배가 나든 3배가 나든 그게 내 자산 곡선의 모양을 크게 바꾸진 않습니다. 자산 곡선을 바꾸는 건 시드 전체가 장기간 어떤 곡선을 그리느냐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종목 수익률이 아니라 자산 수익금. 정찰병이 아니라 본대입니다. 채널 3개월에 플러스 41.8%라는 숫자는 정찰병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본대 전체가 같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숫자예요. 그게 차이예요. 저희 계좌는 $10,000에서 14,184달러까지 와 있고 페이즈는 롱, QQQ가 200일선 위 17%에 있는 한 알고리즘은 이 자리를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언제 팝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알고리즘이 시그널을 주면 그날. 그 전까지는 시장이 어떤 헤드라인을 던져도 어떤 보고서가 나와도 우리는 이 자리예요. 이게 시스템의 운영을 맡기는 이유고요. 일찍 일어나서 AI 거품 끝났네 하고 무릎 칠 필요도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알고리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전략의 세부 파라미터는 앞으로 차근차근 공개해 갑니다. 과거 10년 백테스트에서 $10,000,000를 16억으로 만들어준 전략이지만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 토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은 닫혀 있어요. 다음 정규장 개장은 월요일 밤 10시 30분 한국 시간. CME 선물은 월요일 새벽 7시에 다시 열립니다. 이 주말 동안 2가지를 지켜보세요. 첫째, 트럼프가 발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3일 휴전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둘째, 호르무즈 스트레이트 리짐 빌이 이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지. 두 이벤트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월요일 선물 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주말 동안 페드의 금융안정성 보고서를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첫 번째 정규장이 월요일이에요. 그 첫 시간 안에 AI 빚이라는 단어가 가격에 들어올지
아니면 시장이 다시 무시할지. 이게 다음 주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는 $10,000로 시작했고 지금 14,184달러에 있습니다. 어젯밤이 강세장의 마지막 챕터인지 아니면 다음 챕터의 첫 장인지 답은 월요일 첫 시간에 가격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 슈퍼땡스로 채널을 응원해주신 SGM 콜드트리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채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